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탐정입니다. 이제까지 광개토대왕 호후에 있는 열십자와 정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단순히 숫자라든지 혹은 우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에서, 특히 고구려 왕가에서 인식하는 선조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광개토대왕 호후에 대한 영상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고죽국이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나라의 이름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영상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4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고구려와 고죽국에 대한 그 내용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고구려와 고죽국에 대한 것은 바로 직전의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중에 고죽국을 한번 연상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담아 보았습니다. AD 612년 봄 정월 임 5일에 수나라 양제가 조서를 내려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고구려의 하찮은 자들이 어리석고 불선하게도 발해와 갈석 사이에 모여 유동과 예맥의 땅을 잠식하여 왔다. 비록 한나라와 위나라의 거듭된 침입으로 그 소굴이 잠시 허물어졌으나 그로부터 세월이 오래 지나자 그 족속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지난 세대에는 내와 늪의 물고기나 새처럼 조금씩 모였던 것이 이제는 퍼지고 번식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즉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큼 큰 나라 혹은 세력이 되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고죽국을 수양자가 토벌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어쨌든 수양제 입장에서는 불편한 세력이었지만, 그때 당시에서도 이 수양제, 황제가 이렇게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즉 고구려는 발해와 갈석 사이에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배구전에서는 고구려 땅은 본래 고죽국입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고구려의 출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르게 이렇게 북경과 가까운 그 지역 일대에서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도 한번 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보면 고죽국이 이 산동과 발해만을 낀 이 일대, 즉 산해경에서 고조선이 있었고, 이 고조선은 하나님이 다스렸다 하는 그 내용과 일치하는 그 지역에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나라 때에는 고죽국 인접한 그 땅에 연나라를 이렇게 두었고, 또 그보다 이른 시기에 상나라 때에는 고죽국이 있었다, 고죽국을 분봉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죽국이 먼저고 연나라가 나중에 일어났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형문자, 즉 오래전서부터 우리가 아는 한자가 나타나기 전에 고대의 글자에서 이 고죽국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건 고죽국에서 발견된 그 청동기 명문인데요. 이렇게 생긴 뢰라고 하는 이 청동기 안에 이 주둥이 부분에 그 안쪽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명문을 확대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아버지 부자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아들 자자, 여기도 작게 아들 자자가 있고, 여기에는 알 수 없는 이런 부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 일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부분에는 우리가 익숙한 이 죽으로 읽는 이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또 그 밑에는 여기에 아자가 있고 여기에 역시 또 그 아와 관련된 어떤 그 인칭으로 수용되는 글자가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여기 죽이라고 읽는 이 글자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본 그런 청동기에 새겨져 있는 글씨를 탁분을 떠서 이렇게 우리가 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바로 이 우리가 죽이라고 읽는 이 글자가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역시 아자가 있고 그 안에 어떤 글씨가 있으면서 바로 우리가 죽이라고 읽는 이 글자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마 이 글자가 새겨진 청동기가 녹슬어서 이쪽 부분이 훼손이 됐는지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구부러진 선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수직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책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명한다 이런 뜻이 되고 여기에 있는 이 하나, 둘, 셋, 넷 좌우측에 두 개씩 네 개 있는 이 글자는 이거는 방자입니다. 그래서 네 개가 있어서 이걸 사방에 책봉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이 책봉하는 임명권자는 누구냐? 여기에 있는 아버지 R씨입니다. 이 R인데 이것도 이제 수천 년 된 그러한 그 청동 기물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주조했을 때에 그 글자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녹이 쓸거나 깨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방에 이 책봉하는 그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이 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고죽국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너를 사방에 책봉하는, 그러니까 임명장을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 R씨가 이때 누구인가 이것을 또 알아보는 시간도 뭐 언젠가는 갖게 되겠지만 여기에서 우리 초점은 이 죽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또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금문탁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죽이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겠고 요 윗부분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이거를 고자라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이게 고자가 되느냐 이것을 제대로 설명한 것을 못 봤습니다. 하여튼 그 고죽국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걸 고자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여기에 보면 바깥틀 이거는 버금 그 다음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자 안에 있는 하단부에 있는 글자는 이 부자가 됩니다. 지아비 부자, 산의 부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눈과 그 위에 있는 이 상징은 현재 중국 학자들도 이것이 무슨 글자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각형으로 블라인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부여의 그 기원을 알리는 글자가 됩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이 글자에 대해서 별도로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의 관심사는 여기에 죽이라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학자들은 대개 중국의 고대사를 부정하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역사 기록을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자도 실제로는 상나라보다 훨씬 이전에 새겨진 글자이지만 이것은 전부 상나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학계에서는 상나라 이전의 역사는 없다, 또 믿을 수가 없다, 이래 돼가지고 그 이전에 나타난 그 탁본들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상나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 글자도 그 끌어내린 글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우리나라에 보면 강단사학인이 제야사학인이 해서 서로 반목하고 이렇게 갈등하는 것처럼 이 중국에서도 바로 이런 그 흐름들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이 중국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죽이라고 읽는 글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 보면 이 죽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글자 밑에 할아버지 조 되어 있고 이거 계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할 때 이 계자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이라는 이 글자를 사용하는 인물과 또 이 인물을 부여한 할아버지 그분은 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분 사이는 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알려고 하면 바로 산동 지역, 은나라 지역 일대에서 발견된 족보가 새겨진 그 청동 기물에서 이분이 누구인가를 맞춰보면 바로 이 죽이라고 쓰는 이 인물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이 죽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되는 분은 여기에 오늘날 무라고 읽는 이 글자를 쓰는 이분이 아버님이 됩니다. 아버지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부자관계, 아들뻘, 아버지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분은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면 이 고대의 청동 기물에서 새겨진 족보를 보면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글자, 무라고 하는 글자 확대해 보면 여기에도 역시 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대칭이 된다는 것은 이 두 분 사이가 어느 쪽이 먼저인지 알 수 없으나 이분이 아버지라 하면 이분은 아드님이 되는 것이고 이분이 형님이라 하면 이분은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죽이라고 하는 분 또 다른 분의 그 이름자가 들어간 근문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범위가 점점 좁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라고 하는 이분과 같은 시대에 존재했던 살았던 그 인물이 죽이라고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죽국의 본뜻이 무엇이냐? 문자의 뜻 그대로 하면 외로울 고, 그런데 옛 설명에는
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마소륜이라고 하는 중국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본래의 의미가 아닌 것 같다. 얘기 공례에서 스스로 고라고 말한다. 왕과 제후는 스스로를 고 혹은 과라고 자칭한다. 즉 천자는 자칭 소자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다는 말은 의미가 확장된 후대의 뜻이지 본래의 의미가 아버지가 없다는 뜻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아주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정한다. 그 뜻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례를 여기에 올려봅니다. 입천자지국 왈모인, 즉 왕과 제후가 천자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을 일러서 모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외왈자, 대외적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대면하는 자리에서는 자신의 영토 밖에서는 자라고 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땅 그 안에서는 자신을 일로 고라고 이렇게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왕이라 할지라도 일단 뭐 속으로야 어떻든 간에 밖으로 내뱉는 말은 굉장히 자신을 낮추고 겸양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죽국의 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 나라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나라 이름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고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그게 정말 고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역사에 내려오는 그러한 것에 두드려 맞춰서 그렇게 고자로 읽었나 그런 의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현재는 고죽국이라고 읽는 것이 일단 다수결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본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긴 설명이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정효라고 하는 학자는 이 본래는 가장 간단한 요것이 원시상형자다. 본래의 글자다. 그 다음에 후대로 내려가면서 점점 뭔가 플러스 돼가지고 글자가 복잡해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가장 원초적인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 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마서륜이라고 하는 그 학자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없다는 이 말은 본래의 뜻이 아니다. 얘기 공례에서 보면 스스로를 고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그대로 자칭을 천자는 자기를 소자라고 자칭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없다는 말은 인신된 뜻이다. 뜻이 확장된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아마도 이것은 본래의 그런 설명이 아닐 것이다. 의미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설문회자 육소 고정이라는 거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대에 한참 내려와서 이 한나라 때 한서 백관 공경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글자를 이렇게 활자로 해야 되니까 아마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 본래는 요 글자입니다. 요 글자를 백익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응수라는 분이 백익이라고 읽었습니다. 우는 산택과 검수를 관장하던 관정명이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또 안사고라고 하는 분은 이 글자는 예전에 오래전에 이기라고 읽는 글자였다. 그 다음에 이제 우는 헤아린다는 뜻이다.
상도와 산천의 일을 맡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알고 싶은 이 글자는 백익이라는 인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형된 글자고 본래의 글자는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 글자를 중국의 학자들은 이것을 죽이라고 읽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한나라 때의 학자들이 읽었던 글자는 익이 됩니다. 더할 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백익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죽국이라고 읽는데 이것을 고죽국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고익국, 즉 백익을 시조로 삼는 나라 이렇게 해서 고익국이라고 해야 옳은 그 해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익이라는 글자가 초기 상용 문자가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글자들이 하나씩 덧붙여져 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죽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통용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모든 의미를 대나무라는 그런 의미로서 문헌 기록에 수없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나라 이름,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것은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고죽국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 고자도 아직은 완전한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왕을 나타낼 때에 고라고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백익을 시조이자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백익이 시조가 되는 나라 이런 뜻으로서 고죽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고구려의 시조는 이 백익이라는 분이 된다 이런 뜻이 또 추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갑골문인데요. 여기에서 이 죽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대로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갑골로 되어 있는 이 글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명을 받는다, 명령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익이 됐든 죽이 됐든 그 글자가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단은 죽이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에 대해서는 취, 죽, 추, 우, 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언덕에서 대나무 발을 취한다. 이것은 대나무를 가지고 꼴을 담는 그런 발을 삼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 또 죽, 입, 십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수량만큼 가져왔다 이렇게 공납했다 이런 뜻이 되고요. 죽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고죽국의 여자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귀 죽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죽나라로 돌아왔다. 죽지방으로 돌아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죽이 아니라 익이라고 설명을 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고익국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명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나라에 승복을 해서 제후국으로서 이렇게 인정한다 하는, 명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고족국이라고 하면 백이 숙제를 생각하고 주나라에 나는 있을 수가 없다, 주나라에 밥을 먹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죽음을 택한 그 충직한 그런 인물에 대한 고사가 여기에 전해오는 그런 고죽국이 됩니다. 상과 주 두 나라는 고죽국과 연나라 두 곳에 제후국을 건국함으로써 중원 문화를 유입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문명화된 지역의 외곽에 여전히 존재하는 소불악의 유목민족은 원원에서 융족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없이 이렇게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가장 위쪽에 있는 고죽국, 그리고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그 유목민 생활을 그대로 영위하는 그 위에 북방의 민족들이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세력들을 융적으로 이렇게 비문명화된 야만인이다, 이런 의미로 융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국 사람들의 입장이고, 이 융적으로 표현된 이 유목민족은 실제로는 어쩌면 그 더 문명화된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었을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글자의 변천 과정을 보게 되면 제일 위에 있는 이것이 초기 원시 상형 문자이고, 이 글자를 한나라 때 그 학자들은 이기라고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백익이라는 인물의 그 당시에 그러한 이름자이고, 따라서 이분은 오임금의 아들이 되는 계에 의해서 천자의 자리를 놓고 피살당했던, 그래서 이 후손들은 그렇게 크게 길을 펴지 못했던 그러한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그런 이름자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여기에 보면 이게 글자가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와변, 잘못 변했다, 잘못 읽었다, 이런 뜻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더 변해서 이렇게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한나라 때에는 응소나 안사고나 이 다른 또 그 후대 학자들도 이거를 이기라고 읽었다는 것입니다. 백이기란 뜻이죠. 실제로 이 금문을 보게 되면 돈의 단위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붕 해가지고 화폐의 단위로 썼는데 뭐 많이 비슷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이것을 이렇게 서로 바꿔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백익이라고 한서 백관공경표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백익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옛날에 익자다, 익자,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죽, 대나무 죽, 이렇게 읽는 것은 다시 한번 재구할 필요가 있겠다. 뭐 저도 이것을 반드시 백익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는 익이라고 읽을 수 있는 상나라 이전의 인물은 백익 말고는 뚜렷하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학계에서 나름대로 역사를 제대로 구성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5년 정도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자신들이 수집한 금문이라든지 또 고대의 문자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총력을 기울여서 이제 하상주 이렇게 3대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이전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 첫 시작은 고조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해경에 나타난 고조선에 대한 간단한 그 설명은 매우 정확하고 분명하게 근거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중국의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졌다. 또 중국의 역사의 시작을 이룬 것은 고조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고죽구의 죽자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앞에 보셨던 그 아자가 있는 그 글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서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역사를 회복함에 있어서 수동적이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또 중국에서 말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잘못된 그런 학설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와 논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르면 당하니까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